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아이를 둔 엄마이자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40대입니다. 사실 이 나이에 외로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한 엄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로 자라온 저에겐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저도 이모한테 겨우 들은 이야기라 한순간에 고아가 된 내막은 모르지만 제가 5살 때쯤 부모님하고 함께 떠난 여행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더군요. 그 와중에도 모성애란 참 무섭더군요. 죽는 순간까지 엄마는 저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고 그래서 저 하나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저를 살게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저는 그게 내내 더 원망스러웠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롭게 둘 거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땐 뭣도 모르고 이모 집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게 길어진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로 시간을 끌잖아요. 이모, 엄마는 언제 와? 100 셀 줄 알아? 100밤 자고 일어나면 온대. 기다려. 정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리고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친척집이란 친척집은 한 바퀴 다 돌고 집 맡겨지듯이 1년, 2년씩 살았어요. 제 방을 가져보는 것도 언감생심이었죠. 제가 온다는 말만 들으면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있던 친척들도 갖은 이유를 만들며 저를 피하더군요. 7년 정도 살았던 첫째 이모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를 셋째 이모에게 보내려고 연락했더니 아우, 성가시게 걔를 우리 집으로 왜 보내? 어디 시설에 보내라니까? 몇 년만 있으면 걔도 성인이야. 충분히 살아. 언니도 괜히 그럴 것 없어. 내가 그냥 돈을 보낼게. 고아도 아닌데 왜 그런 데 맡겨? 넌 어떻게 애가 정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솔직히 남이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걔는 벌 받은 거야. 언니도 알면서 죽은 사람이라고 감싸두는 거 아니야. 고작 1년이야. 대학 가면 알아서 살겠다잖아.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우리 살기도 벅차.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를 밥 먹이고 재워주고 내가 나중에 이걸로 벌 받는다고 하면 그냥 다 받을래. 그런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순간 제가 버려도 되는 쓰레기 같은 게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는 빠르게 포기하고 기숙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 제 힘으로 사는 방법을 택했죠. 이모, 저 공장에 취업했어요. 다음 주부터 나가요. 너 대학 간다던 애가 왜? 괜찮아요. 빨리 일 시작하고 싶어서요. 눈치 보여서 포기한 거지? 이모가 미안하다. 나중에 내 동생 만나면 얼굴을 못 들 것 같네. 그런 말을 왜 해요? 이모 아니었으면 나 못 살았어요. 네 속을 누가 알겠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부모는 있었으니 의지할 때는 있는데 이모가 부모랑 같겠니? 넌 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딱 이 모습이었어. 어린애가 철이 다 들어서 이거 받아. 이모가 너 독립하면 주려고 모은 거야. 이건 받아도. 이모도 어렵게 사는 형편에 제 독립자금을 주려고 내내 조금씩 쪼개고 쪼개서 모았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보니 10,000원, 30,000원, 생활비에서 어떻게든 나눠서 그 돈을 마련해 주려던 이모의 마음이 느껴졌죠.
500이라는 돈이 저에겐 억만금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이모가 쥐어준 통장 하나와 짐가방 2개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고 저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단란한 가정 이루면서 이 서름을 씻고 싶었죠. 그리고 저는 공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제겐 그곳의 생활이 너무 감사했고 집도 절도 없는 저에겐 잘리면 오갈 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괴롭힘도 조금 있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의 텃세가 심했지만 그런 것 불평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일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 공장분들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막내라고 부르며 더 아껴주더라고요. 막내야, 아침 먹어라. 언니가 과일 싸왔어. 기숙사 밥 부실하지. 내일은 언니 집 가서 같이 먹자. 요즘 언니들 덕에 너무 잘 먹어서 살쪘어요, 저. 너 처음 들어온 날 생각난다. 네 나이에는 너처럼 그런 끈기가 없거든. 애들이 잠시 돈 벌러 왔다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 이 일을 우습게 보는 거지. 근데 애가 변함없이 일을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야. 넌 정말 성실한 걸로는 1등이야. 그 깐깐한 반장님도 너는 인정한다고 하잖아. 우리 반장님이 자기 다음 주전은 무조건 너밖에 없대. 아유,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니야, 우리도 인정해. 젊고 일 잘하면 최고지. 조만간 반장님 나갈 때 너 추천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말 나오면 겸손 떨지 말고 해보겠다고 해. 알았지? 그렇게 저는 최연소 나이에 반장 일을 맡게 됐어요. 무슨 일이건 발벗고 나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공장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하나씩 해나가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생산 관리하는 담당자와 이야기할 날이 많아졌죠. 저와 나이는 비슷해도 괜히 공장 일하는 저하고 사무직인 사람들하고는 보이지 않는 계급 차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아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 주시면 제가 가도 되는데. 그때 제출하라고 말씀 주신 서류예요. 역시 젊은 분이 맡으니 다르네요. 1등으로 제출했어요. 저 실례가 아니면 혹시 나이 여쭤봐도 돼요? 26이에요. 정말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친구예요. 나이가 같다는 걸 알고 놀라더니 그날부터 친구하자며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퇴근길이면 기숙사 앞에 찾아와. 채은아, 우리 삼겹살 먹으러 안 갈래? 응? 지금 몇 시인데 집에 아직도 안 갔어? 야근해서 배고픈데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 밥도 자주 먹고 서로 지나온 이야기도 속 터놓고 하는 사이로 지내다 보니 저도 유일하게 사회에 나와 만난 소중한 친구였어요. 남들은 그 시점에 다 대학 가서 또래 친구 만나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저에겐 그 친구 하나가 유일했죠. 같이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제 처지를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꾸미고 애쓸 필요가 없어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게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더군요. 무슨 일이야? 오늘도 야근했어? 그리고 가만히 얼굴을 보는데 술도 잘 못하는 애가 목까지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왔더군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걱정스럽게 봤더니 우리 친구 그만하면 안 돼? 남자 여자 하자. 나는 너 좋아하거든. 진지하게 생각해줘. 나 취한 거 절대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당황스럽게. 오래 생각했어. 나 우리 엄마 도망간 거 알지? 혼자 아버지 보내고 나니까 진짜 가족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어.
있으면 뭐하냐? 잘 지켜야지. 근데 너라면 같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혼자 새벽까지 잠을 뒤척이며 그 친구가 한 말을 생각해봤더니 꼭 가슴 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란 판단이 들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구보다 속말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은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까지 급속도로 하게 됐죠. 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혼자 남은 아버지를 모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신 후로 공장에 취업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처지가 똑같아진 우리는 하루빨리 합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뭐라던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고 결혼 후에도 누구보다 좋은 친구이자 남편이었어요. 처음으로 12평짜리 신혼집을 얻어서 같이 자던 날, 저 혼자 베개가 다 젖도록 펑펑 울었어요. 왜 울어, 여보? 여기 우리 집 맞지? 이거 꿈 아니지? 악몽 꿨어? 태어나서 처음 살아보거든. 우리 집이라는데. 어렸을 땐 살아봤겠지. 근데 기억에는 없어. 그리고 커서 진짜 내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믿기지가 않아. 꿈 같아서. 내 방도 없었는데 우리 집이 다 있네.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가정. 모든 말에 우리라는 걸 붙일 수 있다는 행복이 이렇게나 클 줄 몰랐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흔히 경험해왔던 일이었겠지만 저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더 큰 우리 집으로 더 안정적인 우리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남편과 저는 각자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해냈죠. 19에 취업해서 27이 되는 것도 몇 초밖에 안 지난 기분이었는데 훌쩍 자란 딸애가 어느새 대학 준비까지 하고 있었으니 시간이 무섭더군요. 한숨 자고 나니 애가 커버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사람이 기웃대며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박창규 씨 댁이에요? 네, 제 남편인데 누구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떳떳해진 표정을 짓더니 집 안으로 본인이 먼저 들어가 앉더군요. 찬규 애미 되는 사람이다. 인사부터 해. 네? 어머니라고요? 그래. 왜? 죽었음 했는데 살아와 그러냐? 사실 남편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아버지 병세가 심해진 순간 병원에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병간호를 맡게 됐고 그날 이후로 엄마를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어서 원망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결혼 전에라도 소식을 전해보려고 남편도 애를 썼는데 그때까지도 엄마가 본인을 피하는 걸 알자 더 상처가 심해진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더군요. 완전 마음을 접은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시어머니라고 그것도 본인이 더 당당한 태도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를 하니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던 아주버님의 소식은 빠삭하게 다 꿰고 있는 눈치였죠. 뭐 첫째는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애도 다 키웠고 말하자면 길고 일이 좀 많아서 엄마 노릇 못했다. 너 사는 꼴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챙겨야겠어. 근데 참 공장 출신답게 사네. 넌 내가 있었음 결혼도 못했어. 운 좋았던 줄 알아? 여태 못 챙긴 거 못 받은 것까지 다 제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할 생각 마라. 알았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녀갔단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그렇게 찾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힘들 때 엄마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내 인생에. 난 연락하기도 싫어. 이제라도 잘 지내보겠다고 하시잖아. 그래봤자 몇 번 보겠어. 뻔히 살아있는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괴롭지 않아? 당신은 가족이 있어서 미워할 수나 있지. 난 그것도 못해. 아무리 밉다 한들 가족이잖아요. 그것조차 없는 저에겐 남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중간에서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절 탐탁치 않게 느끼긴 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간 공백을 메꾸고 싶은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형님과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보다 상황이 조금 좋았던 형님과는 이미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큰애는 어쩌면 이렇게 애를 잘 키웠어. 살림도 잘하고. 집 가보고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 너무 깔끔해서. 근데 너 쟤네 집 가면 충격받아. 사람 사는 데인지 돼지우린지. 아, 그나저나 우리 손자 정석인 경영학과 간다고? 아이고, 대견해. 보자마자 내가 사장님 부르고 싶어지더라고. 이 집안 기둥이 될 거다, 정석이는. 집안을 살릴 거야. 아유, 어머니, 저는 한 것도 없어요. 왜 없어? 좋은 유전자 줬지. 정석인 너 닮아서 똑똑해. 다 네 덕분이다. 정말 잘 키웠어. 이제 다 한 거야. 아니에요. 대학은 가윤이가 잘 갔죠. 형님 아들은 지방대를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며 다시 재수를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명문대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명문대라고 그렇게 감싸고 돌더군요. 그에 비해 저희 딸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자기 힘으로 수시 합격했는데 제 딸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었죠. 가윤이? 가윤이가 누구냐? 둘째 내 딸. 제 딸의 이름조차 어색해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딸이니까요.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더니 수시로 붙었어요. 엄마가 공순이인데 무슨 머리를 받았겠냐? 독해 빠진 거지. 그저 대학 가서 팔자나 고칠 생각에 미쳐서. 그래 봤자지. 대학이 다는 아니야. 요즘은 과가 중요하지. 안 그러냐? 우리 정식이는 내가 재수 성공한 기념으로 아주 큰 선물을 줄 거야. 그간 비어있던 할미 자리 이번에 제대로 해야지. 아유, 어머니 무슨 선물을요. 저희가 효도할 차례죠. 아유, 큰애야 말리지 마라. 할머니가 대학 나와서 어깨 펴고 살라고 집안 책값은 줄 거니까 한 3억이면 되겠냐? 더 줘? 3억이요? 너무 충분하죠. 그동안 어머니가 자주 돈도 붙여주시고 했잖아요. 그거야. 내가 우리 큰아들이 눈에 밟혀 그랬지. 형님은 괜찮다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억소리 나는 얘기를 하자 내심 받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 결혼한다 해도 소식이 없던 양반이 형님 쪽으론 수시로 돈도 챙겨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떡 하나 줄 생각 없어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걸 혹시 남편이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더 속상했을까. 차라리 제가 들은 게 낫다 싶기도 하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속은 타들어갔지만 제 돈도 아닌 걸 못하러 탐을 내 굳이 괴로움을 만드나 싶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밥만 먹고 얼른 일어서자는 생각으로 버텼죠. 공짜 아니고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저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돼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잘 될 사람한테 더 잘 되라고 주는 게 맞겠더라고. 걔가 이름이 뭐냐? 네 딸, 뭐 가영이? 가윤이에요, 어머니. 아, 가영이나 가윤이나. 이름까지 내가 제대로 불러줘야 되는 대단한 애냐, 걔가? 걔는 너 닮아 독하기만 하지. 대학은 운 좋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엄마 머리 닮았으면 답 없다. 괜한 기대하지 마. 혹시 그 돈 있으면 정석이한테 보태서 우리 정석이 훨훨 날게 해줘. 알았어?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저희 도움은 안 받는 애예요. 학원 한 번 안 보내고도 지 알아서 다 공부했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딸애는 정말 잘 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일해서 뭐든 도울 겁니다. 아이고, 헛된 꿈 꾼다. 어째 창규놈이랑 넌 똑 닮았냐? 얘 아버지가 이랬거든. 나중에 이것 하고 싶네 어쩌네 하다 어찌 됐는지 봤지? 꼴 좋게 병원에서 죽었어. 애까지 모자라 남편의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겐 우리가 한통속인 모양이었죠. 애쓰고 공부시키지 마. 나중에는 공장 어디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팔자야, 네 딸은. 다 정해져 있어. 나중에 나한테 와서 고맙단 소리 말고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취업이나 하게 해. 그건 아이와 상의해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딱 보면 답 안 나오냐? 주제도 모르고 대학만 보내면 단 줄 알아. 감당도 못할 거면서. 하여튼 공순이 공돌이 둘이 잘도 하겠어. 대를 이어서 공순이 하나 더 만들지 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에겐 어떤 치욕적인 말을 해도 견딜 것 같았지만 우리 딸애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고 그대로 참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달랬어요. 애 학비를 빌려달랬어요. 3억 아니고 단돈 300원도 안 바라니까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뭐?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잘 압니다. 아는데 아까부터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가 심해? 네 처지 꼬집어서 말하니까 짜증난 거지. 네, 저는 얼마든지 욕하세요. 그런데 찬규 씨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니예요. 고작 대학생 애한테 아픈 아버님 맡기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놓고 공돌이요? 내가 언제 도망을 가?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공장 들어와 열심히 살았던 아들한테 대견하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죠.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얘 좀 봐. 어디 시어머니한테 눈을 크게 뜨고 덤벼? 어머니하고는 더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전 어머니하고 찬규 씨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와서 견뎠어요. 시간 쪼개가면서요. 근데요, 더는 이런 자리 안 오려고요. 괜히 우리 가족 욕먹이게 하네요. 그렇게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서서 정말 한참을 울었네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여도 지난날을 반성하는 태도라도 보였으면 서로 잘 지내보려고 했을 텐데 남편이 인연 끊겠다던 날 저도 그냥 그러자고 할 걸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못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 수모를 겪고 가는지 저 때문에 우리 남편하고 딸 인생이 한순간에 욕되게 더럽혀진 것 같아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다시는 시어머니하고 엮일 일은 안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걱정했잖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아까 딸 전화가 오는데 운 목소리가 들킬까 싶어서 안 받고 피했더니 딸이 걱정을 한 모양이더군요. 엄마가 애도 아니고 무슨 걱정을 해. 일은 끝났어? 내일이 끝이야. 사장님이 보너스도 준대. 다른 애들은 예쁜 옷도 사고 그러던데 넌 입학 전까지 죽어라 일만 하다가 가는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서 어째. 괜찮아. 근데 엄마, 총장님이 연락 왔다? 뭐? 총장님이? 왜? 장학생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없잖아. 근데 자기소개서도 다 읽어보고 엄마 아빠 얘기까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입학 전에 집에 오겠대. 좀 이상하지 않아? 아휴, 좋은 어른이네. 엄마가 보기엔 그런데 입학할 학생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보는 거지. 훌륭한 분이시다. 아니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은 없다던데. 그래? 그나저나 언제 오신대? 출발할 때 연락하겠다고 그러긴 했는데 괜히 집까지 보고 그러는 건 엄마도 불편하지 않아? 뭐가 불편해. 사는 게 다 똑같지. 엄마도 총장님 얼굴 뵙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해야겠다. 오시기 전에 엄마한테 말만 해줘. 간식이라도 준비해 놓을게. 딸 말대로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작은 집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누가 온다고 해도 부끄러울 건 없었죠.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로 더 우리 삶에 자신을 갖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총장님이 도착한다는 얘기를 딸에게서 전해 들었죠. 그래서 근무도 바꾸고 이것저것 간식도 준비해서 떨리는 마음을 기다렸는데 아침 일찍 배를 누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앙금이 아직 가시기도 전이라 떨떠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곧 손님이 와서. 거지 같은 집구석에 무슨 손님까지 초대해? 가세요. 드릴 말씀 없다니까요. 야, 사과 받으러 왔어 내가. 그냥 갈 줄 알아? 냉담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양복을 차려입은 지긋한 어른이 웃음을 띠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단번에 총장님이란 걸 알았죠. 애 키울 때 가정방문 오던 선생님 맞이하는 기분으로 인사를 드리며 집으로 맞았는데 얼떨결에 집안에 시모까지 둘이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모른 척하며 한쪽 구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아이고, 총장님이시죠? 어떻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집이라고 해도 그냥 작아요. 셋이 사는데. 그렇게 총장님을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를 하는데 신기한 듯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저를 가만히 보며 웃더라고요. 너무 흐뭇하게 보는 표정에 저는 어쩔 줄 몰라 눈을 피했는데 잘 컸구나. 딸도 잘 키우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한 제 앞에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열더니 제 손 위로 사진 한 장을 올려놓더라고요. 내 딸, 잃어버린 줄 알고 평생을 찾았던 내 딸이에요. 그 순간 전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었죠. 아니, 이 사진을 어디서... 그 사진 속 인물은 어릴 적 제 사진이었고 이모가 줬던 앨범에 아빠 얼굴이 안 나와서 내내 궁금해하던 사진 중 하나였는데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떨고 있는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미안하다. 아빠가 인제 와서. 아니, 두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죽었다는 사람은 네 친부가 아니야. 네 엄마하고 헤어지고 재혼한다는 소리에 그 전까지 매주 너를 보러 갔었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리고 몇 년 뒤에 보니 그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여행 가는 길에 다 죽었다는 말 듣고 그렇게 한참을 살았어.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정말. 그 말을 들으니 이모들이 엄마 아빠 사고에 대해 묻는 말에 제대로 말을 안 해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 받은 거라고 표현하던 의미심장한 그 말도 이제 알 것 같았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의미도 총장님, 아니 아버지 얼굴을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을 잡자마자 품에 저를 가만히 안고 있던 것 같은 따뜻함이 전해졌거든요. 서로가 죽은 줄로 알고 살았던 저도 부모님이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팔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뒤에 시어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나이를 이렇게 먹고도 아버지를 만나니 애처럼 응석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간 힘들고 서러웠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나니 아버지는 제 앞에 큰 상자를 내밀면서 내가 열심히 산 게 다 네 덕분이야. 남들이 그랬거든. 다 늙어서 왜 애쓰고 돈 버냐고. 이렇게 너를 만날 줄 알았던 것 같다. 다행이야. 아버지 노릇할 수 있어서. 아니,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손녀도 너처럼 잘 키워서 해줄 게 없더라고. 벌써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니 우선 집하고 남편 차, 그리고 내가 너 주려고 평생 모은 돈. 이건 네 거니까 받아. 이게 대체 얼마예요? 아니야, 못 받아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받아요? 통장 이름 봐. 내가 너 주려고 모았다니까. 이모가 독립하던 날 500만 원을 모아준 돈이 500억으로 보였던 것이 꼭 예지몽이 된 느낌이었죠. 집부터 차도 한두 푼이 아닌데 50억이 넘는 돈을 그 안에 담아주며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데 네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 너도 알잖니. 자식에겐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손녀 가윤이 교육시키고 이젠 너도 편하게 살아. 아버지는 너 생각만 하면서 산 거니까. 아니, 난 아버지 만난 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이란 게 있어. 여태 너 잃어버리고 산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미안해서. 이 아버지 덜 미안하게 해줘야지. 응? 그렇게 전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겐 든든한 존재였지만 아버지란 든든함은 이루 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모네 집에서 자기 딸 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애쓰던 친부모의 마음을 아버지를 통해 처음 느꼈어요. 무조건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자 뒤에 있던 시모가 아주 상냥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사돈어른, 저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인사가 늦었죠? 철판을 깔더니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따님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그 마음 제가 알죠. 우리 애가 참 착해요. 웃기지도 않네. 이제 와서 들러붙지 마세요. 아니, 얘 오늘 내가 풀려고 온 거야. 사과하려고. 돈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달라 보여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여기 어머님 말씀대로 공순이랑 공돌이 사는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계속 버텨요, 아줌마? 그리고 아버지도 제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다 알겠다는 듯이 대꾸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애가 불편해하는데 이만 가시죠. 아니, 내가 좋게 풀자고. 얘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찬규 씨하고는 이야기 끝냈어요. 당신하고 연 끊기로요. 어머니 좋아하는 큰형님네 가서 평생 기분 좋게 잘 사세요. 이 집에는 가족이고 자식이고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벌레 쫓듯 내보낸 뒤 아버지와 저는 남편이 오길 기다리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는 남편을 아버진 안 봐도 알 것 같다더라고요. 얼굴에 성실함이 쓰여 있다면서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남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서로 매일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사갈 집이며 딸아이 교육 문제까지 상의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든든한 두 사람이 곁에 있으니 두 사람 뒷모습만 봐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에 행복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공장 일을 정리하고 꿈에 못 꿔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장 행복한 건 이제 우리 딸애가 원하는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다음 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했죠. 어려울 때나 좋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도 무조건 제 편을 들며 변함없는 태도로 우리 가족을 지켜준 남편에게 저도 조금이나마 아버지를 통해 짐을 덜어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 퇴근 전에 연락 와서 아버님하고 한잔하고 들어갈게. 먼저 자. 이 말을 듣는 날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조만간 남편이 아버님하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버지만 허락하면 오순도순 이렇게 살아보려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소식 듣고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나 보려고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다 차단 상태로 뒀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엮이고 살려고요. 남편하고 요즘 둘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든 우리 사는 걸 다 보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도 만난 게 아닌가 싶대요. 딸애가 그렇게 바르게 잘 커주지 않았음 절대 못 만났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처럼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선가 저처럼 인생의 큰 행복이 굴러 들어올 겁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